지금 히토류가 어떻게 보면은 몇 년 동안 갈아온 창이라서 네. 본인들의 창을 활용해서 지금 협상력 극대화했잖아요. 이번에도 히토류가 4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어쨌건 그 무기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제조업 자체, 공급망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무기로서 형성이 좀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중국이 미국과 한 2, 3년에 걸쳐서 어차피 디커플링을 해야 되고, 이게 급격히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히토류만이 단일 무기는 아니고, 물론 히토류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맞는데 사실 전반적인 밸류체인이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의존도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당장 머리로는 절연하고 싶지만 이게 당장 속도감이 있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건 사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알아? 대답 안 하네요. 지가 원할 때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 김도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증권 김도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에 하나 또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 밤사이 미증시가 또 좋았어요. 엔비디아 4조 달러 장중에 또 시총 돌파하고 대단하죠, 젠슨아. 아까 제가 밖에 들었는데 네. 뭐 시간 싸움이다, 10조 달러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4조는 뭐 금방이고, 네. 4조는 뭐 이렇게 이제 오늘 밤에 딱 종가 기준으로 될 수도 있고, 10조 달러, 그러니까 전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하던데요. 뭐 엔비디아 주주들이 많으니까요. 네. 왜 이렇게 저도 그렇게 봐요.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뭔가 좀 같이 좋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나 어떤 문장일까요? 네, 오늘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 6개월 전부터.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네. 우리가 신호와 소음을 시그널 앤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잡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25% 아니 50%뭐 지지난달에는 중국과 도미노 게임을 한번 했었죠. 네. 등등을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은 참 변수일 것 같고 오히려 잡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여돈 앵커 아니면 박진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화면 준비됐을까요? 네. 자료 한번 볼까요? 이런 날이 왔습니다. 빅테크들의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TSMC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 기업들, 또는 성장하는 기업들, 또한 돈을 버는 기업들 네. 등등 여전히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희소하고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시그널을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여전히 다사다난할 것 같은데 오늘 또 특히 중요한 얘기 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분이 나왔거든요. 어떤 분이요? 네, 어쨌든 좋아하는 분. 그래서 시그널 앤 노이즈 네. 신호에 집중하자. 변수는 알려진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시장에 있어서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시그널이고 저것도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호들 중에서는 소음이 있으니까 소음을 잘 좀 구분해내는 네, 눈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소음인지 아니면 정말 시그널인지는 김도원 부장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3%가 네. 알려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김도원 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3%에 나오시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알려주시는 거라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3%TV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분을 함께 하시길래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네. 갑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의도에 수많은 중국 통들이 있죠. 저도 여의도 생활 글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중국 궁금할 때는 누굴 봐야 되지? 다 친한데. 그런데 항상 이분을 봅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First call 가장 빠르고 또 어떻게 이런 표현이 친하니까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네. 모든 게 있어요. 그냥 잡다한 것들도 다 중국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냥. 아니, 이따 다 물어볼게요. 네, 중국 뭐지 그러면 그가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네. 모든 게 있다. 하나증권 글로벌 분석실 팀장님을 맡고 계시는 네. 김경환 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도원 부장님이 평소에 우리 팀장님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급 고백까지 하셨는데 네. 오늘 뭐 중국에 대해서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여쭤봐도 모든 게 다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보가? 일단 뭐 적중률이 중요하지만 잡다한 걸로는 자신이 있고요. 잡다한 거. 네, 잡다한 것의 기준이 뭐예요? 그 중국에 대해서는 네. 뭐
최근에 뭐 시진핑 주석 무슨 실각설부터 그러게요. 시작해서 그것도 뭐, 어제 궁금해요. 네. 저도 뭐 잘 모르겠고요. 뭐 아시냐면서요? 네, 근데 제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아무튼 중국 관련 뭐 여러 가지 생태계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 시간에 미국 얘기가 중요하고 또 국내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굳이 뭐 중국 관련해서 팔로우를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사실 중국 쪽에서 저희가 이제 뭐 수요라든지 이런 쪽은 약해진 지가 오래됐지만 네. 중국 쪽의 공급 쪽 이벤트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중국 구조조정 이슈도 있고 중국이 어떤 생태계를 좀 만들고 있는지도 좀 보실 필요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채널 같은 거 제가 얘기를 좀 드렸지만 조금 약간 홍보를 하자면 중국 관련해서 이 시간에 굳이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매번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는 하지만 조금 이런 걸 좀 더블 체크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또 하고 있는데 중국 관련해서는 제일 큰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하나 차이나 치시면 지금 제가 오늘 와서 소위 말해 이제 터는 얘기들은 다 좀 보시면서 또 팔로업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대만 IT라든지 신흥국이라든지 또 다양한 정보들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들어와서 채널 같은 데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뭐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 중국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 정책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실효성을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스물스물 중국이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는 더욱더 네. 그래서 시장도 꽤 좋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작년부터 중국 투자 늘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러면 또 여전히 중국 괜찮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저에게 실망을 줬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부양은 했지만 별로 네.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중국 주식이 계속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작년까지만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유동성 함정이 계속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체들이 소비라든지 투자를 별로 할 마음이 없었고 많은 돈들이 이제 예금에 들어간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어제 엔비디아도 봤습니다만 미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는 건 결국에 독점 산업이라든지 네. 글로벌리 저희가 인정받은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들이고 높은 마진이었는데 중국에 상장한 중국 홍콩의 이런 기업들은 어쨌건 마진율이 높지 않았고 박리담의 형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가 뭐 딥시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은 인정하는데 네. 특별히 그렇게 종목으로 투자하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지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지금 돈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돈을 돌리는 수단에서 주식 부양을 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신흥국과 좀 별도로 중국은 자체 수급으로 가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놓고 보면 사이클이 이제 바닥에서 도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를 보시기보다는 이제 각종 생태계나 지금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주식 부양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 결론은 중국 쪽은 홍콩 중심으로 보면 개별 기업들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소비주, 기술주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시장에 좀 관심이 없을 때 계속 스터디 하시면서 혹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계속 신중한 낙관을 하시면서 좀 보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할 때 직접 본토가 아니라 홍콩 쪽을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요?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놓고 보면 저희가 홍콩 쪽의 자본시장의 유동성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국화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홍콩이 흑화되고 있다. 뭐 홍콩이 좀 그렇게 보신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IPO 시장이라든지 본토 자금이 내려가서 홍콩을 매매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크게 관심 없으시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화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이란 의미가 모든 기업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근에 상장한 뭐 CATL이라든지 저희가 몇 년 동안 중국 관련해서 좀 악몽을 줬던 뭐 항서제약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시 지금 홍콩에 이제 종목을 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IPO 시장을 띄우고 있고 거기에 상장한 기업들이 본토 자금이나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좋아지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저희가 중국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수급적으로는 홍콩이 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황에서 종목을 고르시기에는 더 용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홍콩을 바라보는 중국에서 바라보는 홍콩과 서방 세력에서 바라보는 홍콩이 어떻게 보면 창구였잖아요. 자금의 창구일 수도 있고 과거에 홍콩을 통해서 경유하는 수출도 되게 중요했었으니까. 그러면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지금도 홍콩이 그런 창구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2018년 이후부터 저희가 홍콩에 대한 생각은 뭐 홍콩 자체 민주화 탄압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유럽계 자금도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홍콩이 펀더멘탈 자체도 안 좋았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상도 싱가포르에 많이 뺏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홍콩에 지금 현재 뭐 헤지펀드라든지 IB라든지 여전히 거래되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위상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다만 그 손바꿈이 좀 일어났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지금 중국계 자본들이 메우고 있고 일부 표면적인 껍질만 외국인이라고 하는 영내 자금들도 홍콩에 상당히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죠. 일부 이제 홍콩에 어떤 활력이 생기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과거에는 사실 상해를 홍콩처럼 만들고 싶어서 홍콩에 대한 어떤 육성이나 홍콩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활용 방법을 보수적으로 가져갔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나름대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창구를 마련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화두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여기에 위안화에 거래되는 영역으로서 홍콩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나기보다는 중국계의 어떤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계 기관들이 상당히 이쪽 홍콩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홍콩의 분위기가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금융시장도 네. 그런데 실제 이제 예전에 홍콩 가면은 영어로 된 간판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가면은 여기가 중국인지 홍콩인지 모를 정도로 네. 중국어가 네. 굉장히 도배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금융시장도 그렇고 실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97년에 네. 이제 100년 돼서 이제 영국에서 회귀된 다음부터 사실은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이 또 나름대로 이제 확장하는 구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중국 자본이나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네. 이제 그쪽의 소비 시장이나 서비스업을 바꿨고 이후로 중간에 좀 망가진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경직되는 분위기라든지 법도 바뀌고 그러면서 근데 어쨌건 자본 시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고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쩐주가 누구냐가 중요할 텐데요. 네. 중간에 홍콩 부동산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좀 있었고 다만 이제 지금 결국에는 중화권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여전히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정부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홍콩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국내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줄 거로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CATL 상장할 때도 네. 국내 코스피에도 영향을 좀 줬었는데요. 앞으로 보시면 중국의 뭐 1등 화장품 기업들, 1등 테크 기업들, 또 1등 국영 기업들 이런 쪽에서 H주라고 얘기하는 이제 동시발행 것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미국에 상장한 ADR 기업들도 많이 도망을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보시게 되면 뭐 쉐인이라는 의류업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템으로 알고 있는 핀토토 같은 기업들도 홍콩 쪽으로 회귀할 걸로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자금들이 상당히 관심들을 좀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최근에 이제 예금 금리가 1%밖에 안 됩니다. 네. 1%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도 엊그저께 저희가 중국에서 온 운용사 마케팅 담당을 만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요새 중국에 돈 많은 분들은 어디다 투자하냐.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예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원래도 저축률 높은데 이 코로나 이후로 리오프닝 하고도 저희가 사실 돈을 안 쓰고 있잖아요. 이 돈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안 가고 있고 부동산으로 안 가요? 부동산으로- 그렇게 중국인들이 다 산다, 미국도 산다, 우리나라도 산다, 뭐 다 그거는 이제 그러는데. 기본적인 어떤 분모가 많다 보니까 아. 예, 저희가 뭐 이쪽 저쪽 가는 것들이 많이 티가 나는 거고요. 네. 중국의 이제 거대 자금들은 고정금리 상품이 지금 고정금리가 박살나다 보니까 어디다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에서도 국채라든지 이런 쪽에 안정적인 자본에 투자를 했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는 투자할 거리가 이제 주식 쪽에서는 배당주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해외 투자가 사실상 막혀 있잖아요. 저희처럼 뭐 국장이나 미국장 뭐 투자 자체가 이렇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홍콩이 그냥 테마가 좀 되고 있습니다. 홍콩 경유에. 네네네. 이제 기관에서도 좀 인기처럼 돌고 있는 게 네. 같은 주식이라도 홍콩이 싸다란 개념으로 지금 그런 논리로 가고 있고 이제 예금에 투자한 많은 분들은 그 은행계 자금들이 결국에는 홍콩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노출을 좀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본인들 자금이 내려가서 이제 홍콩을 사는 거고 네. 본인들이 아는 기업들 예를 들면 홍콩에 상장한 뭐 전기차나 플랫폼 기업도 있고 네. 최근에 중국에서 뭐 굿즈 경제 가지고 난리인데 팝마트 같은 기업들 이런 쪽에 내려가서 홍콩 자금을 저금리에 지친 인민들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홍콩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할 때 중국 부자들처럼 홍콩에 투자를 해야. 홍콩 유동성이나 어떤 발행 시장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부호들이 몰리는 지역에는 항상 버블과 가격이 올라가기 나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중국
제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중국 부자로 빙의해 보면 네. 투자하고 싶은데 해외 투자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최근 테마가 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엄청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코인을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이유도 그런 연장선상인데 오히려 홍콩이 뜨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관련 뭐 코인 아니면 테마 기업들 동반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나요? 일단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된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홍콩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진지한 방향을 잡고 있었고, 이번 이제 8월 1일 날 저희가 홍콩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조례법이 통과가 돼서요. 네. 이제 관련된 라이센스가 지금 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거래, 유통, 증권사 뭐 다양하게 지금 테마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빅테크까지도 지금 합류해서 홍콩을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위안화 관련해서도 발행 수요들을 좀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의 테마성이 좀 있고요. 네. 결국에는 8, 9월 달부터 각 중국의 증권사라든지 일부 이제 핀테크 기업들, 뭐 아시나 엔투그룹 같은 쪽에 어떤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면 본격적으로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이 좀 원년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홍콩을 통한 유동성이나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시작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앞서서 이제 돈이 지금 돌게 만드는 네. 그 상황을 연출을 하게끔 중국 정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돈을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돌게 한다. 또 관련한 자료를 한번 좀 보면서 네. 얼마나 지금 아직 초창기겠죠. 그 돈을 돌게 하고 주식시장을 좀 부흥시키는 그 과정이 아직은 초기 단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장표 조금 PD님 읽고 조금 띄워주시면요.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됩니다. 중국 투자자들 붙잡고서 어떤 지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은 동행 지표는 뭐 어제 중국에서 나온 생산자 물가 같은 것들, 세계 네. 공장이니까요. 근데 중국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오른쪽에 통화량이라는 데이터인데요. M1이라는 통화량이라고 저희가 표기가 된 데이터입니다. 회색 선에서 조금 연하게 보이는데요. 저거는 결국에는 저 데이터가 내려간다는 건 돈이 돌지 않는다. 즉 예금이 박혀 있고 정기화된 그 돈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즉 뭐 소비든 투자든 뭐 어떤 것들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데이터가 정말 놀랍게도 작년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이 뭐 M2나 대출 증가율이 막 15%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돈들이 다 예금에 박혀 있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들이 결국에는 전 사회적인 투자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ROA 같은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그냥 뭘 투자하기보다 그냥 가만히 예금을 박아두겠다, 이런 현상들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이제 재정을 쓰고 이구환신을 통해서 뭐 가전을 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산 가격을 띄우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특히 주식이 이제 핵심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통화량 데이터만 지켜보면서 사실은 중국에서는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데이터가 최근 6개월 동안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이제 뼈 쪽 얼굴을 좀 내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데이터가 반등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를 시차를 두고 중국의 가계죠. 돈을 많이 들고 있는 가계가 말 그대로 이제 지긋지긋한 부동산 하락 이후에 역자산 효과를 좀 끝내고 이제 대출을 일으킬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생각은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이 통화량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표의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중국 금리를 제가 좀 갖다 놨습니다. 내가 뭐 바쁜데 지금 뭐 미국 쪽 금리나 연준 보시기도 바쁜데 중국까지. 굳이 내가 왜 중국 금리까지 생소한데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의 답변은 우리나라의 실생활에서 네. 그래서 각 산업에서 중국이 사실 방해하거나 중국이 밖으로 밀어내거나 중국이 어떤 수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국 내부에서 돈이 도냐 안 도냐에 대한 걸 검증하시려면 이 빠르게 하락한 중국의 장기 금리가 혹시 오르는지만 체크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오랜만에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컨디션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투자자가 아니시더라도 왼쪽에 보시는 이 국제 10년물 금리가 무려 뭐 3%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1%대까지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장기 금리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주식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금리 추이를 저희가 좀 예민하게 보고 있고요. 금리가 좀 안정될 때는 중국의 어떤 투자라든지 증시의 분위기가 호전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반기나 내년에 더 다시 빠진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돈이 돌지 않고 있구나. 중국의 전략들이
잘 먹히지 않고 있구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금 순환 측면에서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꽤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미국하고는 좀 다르네요. 미국은 트럼프가 연이에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너무 낮으니까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얘기하면 또 미국과 벌이고 있는 그 관세에 관련한 부분을 또 안 짚어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8월 10일에 미중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네. 지금 중국 얘기는 되게 조용해요. 중국이랑 일단 제네바 합의를 네. 봉합을 시켜놓고 히토류 수출하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찔끔찔끔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해요. 그래도. 네. 지금 히토류가 어떻게 보면은 몇 년 동안 갈아온 창이라서 네. 본인들의 창을 활용해서 지금 협상력을 극대화했잖아요. 이번에도 히토류가 4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어쨌건 그 무기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무기의 활용법이 사실 미국만의 협상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EU하고도 사실상 협상과 설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출은 6월 달부터 증가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네. 승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잠잠한 이유는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또 EU하고 7월 달에 어느 정도 딜을 좀 해서 비미국 시장의 활로를 개척하는 수단으로 이제 EU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지금 급한 상황이고 네. 당연히 미국 역시도 7월 달에 이제 사실상 결국에 중국을 노리고 우회 수출을 막는 전략으로 지금 상호관세 딜을 아세안이라든지 기타 국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정말 진정한 자웅을 좀 겨루기 전에 본인들의 어떤 선택적인 카드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건 저희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왼쪽에 장표 보시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8월 11일부터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중국 역시도 지금 관세율을 이번에 30%로 좀 낮춰놓고 실제 실효 관세율은 한 44% 정도가 유지된 채로 지금 휴전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부에 대한 제 결론은 일단 저는 8, 9월에는 합의가 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이 돼도 트럼프가 딜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굉장히 바쁠 것 같고요. 중국 역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관세를 유지하고 히토리와 반도체를 각각 서로 어느 정도는 허용하면서 9월이나 10월로 좀 넘어가자. 그래서 뭐 양쪽이 4분기에 대면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찬스들이 좀 있고 그 전에 이제 각각의 가장 급한 일들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은 7월 말에 EU와 중국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중국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7, 8월 달에 어쨌건 지금 각국들이 상호관세 관련해서 백악관과 어느 정도 딜을 하게 될 거고 최근에 뭐 인도나 베트남, 뭐 일본 좀 앞서 있는 국가들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중국도 더 강경하게 갈 건지 네. 혹은 좀 눈높이를 낮춰서 맞춰줄 건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중국이 이번 4월 달에 발끈해서 상호간에 정말 뭐 엄청난 배팅 전쟁을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베트남이나 아세안에 때렸던 상호관세 보고서부터거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본인들의 우회 수출을 완전히 막고 본인들한테 이제 모든 게 향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중국 눈치도 좀 보면서 백악관과 어떻게 딜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뭐 4분기에 양측이 어느 정도 관세에서 합의를 할 것 같냐에 대한 부분은 왼쪽에 보시는 향후 전망의 중립적 시나리오를 보시면 3월 달에 펜타닐 때문에 중국이 20% 정도 관세를 맞았었고 이후로 협상을 통해서 대략 한 30% 정도의 상호 관세를 그냥 유지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 최종 관세율은 현재 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양측이 어느 정도 딜을 하고 한 2, 3년에 걸쳐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느 정도 수출이 한 번 더 낮아지는 디커플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중국이 수출이 상반기에 했던 게 한 5, 6% 증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40%대 관세율이 대미가 유지가 되면 사실상 하반기에는 수출을 공친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한 5, 6% 감소가 하는 거니까 상반기 증가분을 다 까먹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연중에 올해 중국의 수출은 0%대 정도 수준, 그러니까 거의 증가가 없는 수준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당연히 중국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추경을 좀 하면서 재정 부양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하반기에 중국 수출은 거의 0%의 성장일 수밖에 없으니 더 내수가 부양이 될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경환 팀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엄청 궁금했었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살짝 다보는 얘기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김경환 팀장님은 알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물어보려고 곡성까지 뭘 물어보려고 네. 네, 자, 두려워하시는데요. 미중 우리 무역 분쟁이 팀장님. 되게 장기화됐는데 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중국에 히토리가 없었다면 아. 이 판은 끝났는가? 왜냐하면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이 갖고 있었던 미국의 국채 지금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히토리만 없으면 이거 끝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중국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 것처럼 미국에서 셰일 원유가 나요. 히토리로 대체할 만한 뭔가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냥 저희 뭐 내피셜입니다. 혹시 중국을 워낙 오래 보셨으니까 지금 중국에 히토리가 없다면 이 판은 끝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아주 핵심적인 무기로 본다면 히토류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실제로 지금 뭐 로봇 하나를 만들더라도 중국에서 오는 어떤 뭐 자석이든 히토류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으로 본다면 사실은 치명적인 무기인 건 맞고 실제로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배제하거나 혹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빠른 시간이 이제 대안이 있다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카드가 큰 게 없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요거 장표 잠깐만 띄워주시면 네.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제조업 자체, 공급망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무기로서 형성이 좀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 제조업 자체가 네, 네, 네. 내재화가 돼 있다. 자료를 한번 띄워볼게요. 네, 자료 함께 보시죠. 말씀 계속 해주시죠. 네, 네. 그 오른쪽 그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중국이 세계 공장이고 여전히 수출 비중이 글로벌 뭐 16%가 넘고 중국 제조업 생산의 글로벌 비중이 30%대가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박리담회기도 하고 일부는 베트남이나 아세안이 대체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 좀 보시면 중국이 제조업에서 글로벌 원자재에서 1등, 중간재에서 2등, 또 자본재에서 2등. 여기는 없지만 산업재에서도 특정 품목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상위권에 이제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중국이 갈았던 부분, 그리고 중국이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히토류를 포함한 원부자재 쪽, 중간재 쪽,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그리고 미국이 당장 중국과 딜해서 약간 미우나 고우나 이거를 어느 정도는 완충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결국에 중국 없이 생산을 못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이고 또 미중 사이에 껴있는 EU, 또 한국과 일본, 또 아세안 같은 국가들도 사실은 저가 소비재뿐만이 아니고 중국이 나름대로 생산 쪽에서 흡수돼 있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어떤 그 부분들 의존도가 상당히 중국에 높아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중국이 미국과 한 2, 3년에 걸쳐서 어차피 디커플링을 해야 되고 이게 급격히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 히토류만이 단일 무기는 아닙니다. 물론 히토류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맞는데 사실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나 뭐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의존도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당장 머리로는 절연하고 싶지만 이게 당장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쉽게 끝날 수가 없죠. 계속 이제 1, 2등 간에 자기네들이 서로 네. 내가 더 세계의 뭔가 주인공이 될 거야를 외치고 있고 계속 견제하고 있으니까 네. 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2등이 1등 되게 미워하고 네. 1등도 되게 처음엔 착한 척하다가 네. 갑자기 뭐 반격하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공포 영화 같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 서로 어부질이 3등이 이기는? 갑자기 3등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중국이 뭐 여러모로 열심히 이제 산업을 육성시키고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과해져가지고 네. 공급 과잉 이슈가 네.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도 엄청 잘하더니 이제는 너무 넘쳐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또 안 좋은 네. 상황을 불러일으키는데 네. 이게 여파가 어디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최근에 중국의 화두가 뭐 최근에 뭐 BYD발 네. 가격이나 BYD발 리스크 얘기도 있었고 장표 좀 띄워주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뭐 제조업이 무기는 맞는데 이 무기를 워낙 또 방대하고 크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각 산업별로 지금 공급 과잉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오른쪽에 중국의 승용차가 지금 신차가 나오더라도 할인율이 무려 25%입니다. 신차가요? 네, 할인율이 기본 평균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싼데. 네, 그냥 원래도 싼데 전기차 포함한 승용차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리오프닝을 했던 2023년 1월 달에는 13% 정도였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4분의 1 정도 가격은 후려치고 깔고 간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6월 달에도 중국 탐방 가서 뭐 자율주행도 타고 로보택시도 타고 샤오펑이랑 업체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냥 겉은 다 멀쩡하고 워낙 이제 플랫폼 경쟁으로도 갔기 때문에
제가 이 가성비는 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기업들이 괴롭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내력이 좀 바닥이 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사실은 육성을 하고 밀어붙이고 보조금 주고 종용을 했었는데 너무 과하게 이제 경쟁들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시 주석이 7월 1일 날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신호를 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제조업이 좋더라도 박리담회라든지 생산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 훼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아보겠다라는 의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이겁니다. 소모적인 가격 경쟁을 억제하겠다. 중국식으로 표현한 한자로는 안 내자를 쓰고 이렇게 말리다라는 권자를 써서 내권식 경쟁 방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태양광, 철강, 또 화학 전반적인 산업 혹시 이제 중국이 감산하고 구조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또 가고 있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또 전기차라든지 신산업에 대해서 억제할 거냐에 대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워낙 광범위해서 저희가 특정 산업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철강이나 화학 같은 국내에 좀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도 가격 신호의 변화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국이 최근에 수출에 역군을 밀어붙였던 태양광, 배터리, 풍력, 또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계도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10년 전에 중국이 한번 철강이나 석탄 쪽에 감산을 세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공급 개혁이라는 걸 했었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서 이 기업들이 80%가 민영 기업들이고 나름대로 전방 산업이다 보니까 법제화시켜서 복선을 많이 깔아서 이제 덫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약간 이제 선전 형태로 과도한 프로모션을 좀 방지하고 이런 형태로 생산에 대해서 좀 억제를 들어간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태양광 같은 산업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산업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또 철강 역시도 구속력을 좀 갖고 있는 국영기업이 많은 편이라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다만 전기차발 혹은 배터리발 관련해서 구조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거나 지금의 중국 내 어떤 할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종료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중국 전기차 자체의 밸류체인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자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배터리 쪽을 조금 더 정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배터리 쪽이 중국에서 이렇게 뭔가 네. 구조조정이 있으면은 같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국내는 오히려 중국의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바닥까지 좀 빠져 있는데요. 네. 오히려 구조조정을 좀 하거나 감산 혹은 가격 인하가 좀 멈춘다면 네.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다. 네, 수요가 좋아진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경쟁 단계고 중국이 뭐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공급 과잉으로 좀 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구조조정 신호의 압력은 태양광 그리고 국내선 이제 하반기는 배터리의 정책들이나 가격들이 조금씩 오르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그러면 죄송합니다. 중국 그러면 예전부터 과잉,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붙었던 것 같은데. 뭐만 만들었다면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보면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서.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네. 뭔가 데이터 AI 잘 열심히 굴린다고 하는데 네. 안 되나 봐요. 저는 그래서 AI 시대에 중국의 이 적재적소에 흔히 just in time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수요 예측이 좀 명확해지면 이 공급의 과잉 측면도 차차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3, 4분기에 정책, 뭐 정치적인 이벤트가 꽤 많다고 하죠. 앞서서 그 시진핑 실각설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대체 뭐 때문이에요? 사실 뭐 중국 내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고 저희 네. 같은 뭐 금융 전문가도 뭐 사실은 모릅니다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올해가 10월 달이 되면 만 13년이 되고 3기까지 해서 지금 오래 5년씩 했네요. 3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건강 이상설 얘기도 네.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반기부터 계속 작년부터였었는데 사실은 뭐 군부 안에서의 어떤 본인 인사가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확률은 낮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뭐 3년 전에도 이번 3기 넘어올 때도 리커창이나 공청단 옹립설이나 여러 가지 교체설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관영 언론이라든지 금융시장 반응이나 전반적인 것들은 일단 뭐 표면적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흥미롭게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혹시라도 그러니까요.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장기 집권이나 이런 것들 이후에 어떤 뭐 부작용들이 해소되거나
민영 기업들이 경직돼 있다가 뭐 완화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당이 바꾸는 거고 당 안에서 이제 생긴 일들이라서 중국이 장기 전략을 뭔가 안보 쪽이나 경제 쪽이나 혹은 지금 중국이 탈부동산을 나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이렇게 된 거라서 사실은 중국이 갑자기 뭐 친시장적 친미적인 행보를 보이기에는 이미 대세나 어떤 글로벌 흐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군부 쿠데타 얘기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리스크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짚어드릴 거고요. 다만 확률적으로 저희는 낮게 판단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들도 차후에 저희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텔레그램 채널에서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텔레그램 채널에는 실각 진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소소한 얘기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껴서 그렇습니까?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부자들의 돈이 홍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요새 홍콩 증시가 굉장히 활화인가요? IPO도 보니까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발행 시장이 좋고요. 사실은 홍콩 시장은 3, 4월에 한번 딥시크 가지고 엔비디아 빠지는 과정에서 뭐 좀 관심을 모았지만 여기 미국이 반등했고 또 국내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중국까지 볼 수 있겠냐는 분위기인 것 같고 외국인도 비슷하게 홍콩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지켜보는 정도 관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배당주나 은행주 중심으로 본토가 다시 좀 오르고 있었고요. 네. 이제 홍콩은 제가 좀 꼭 지금같이 관심이 좀 없고 특히 3분기에 저희가 7, 8월엔 조금 조정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조금 중국의 기술주나 소비주 또 생태계를 좀 보시면 스터디 하시면 또 매수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IPO만 좀 화랑이고 홍콩이 워낙 기술주가 최근에 항생테크 같은 지수가 안 가다 보니까 뭐 지금은 중국을 볼 만한 여력들이 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운영하는 이유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간 지표들이 되거든요. 이게 인간 지표들. 여론이나 네. 피딩을 얼마나 하고 제가 올린 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딱 알 수 있는데 최근에 관심이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제가 생태계나 이런 공부하실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던져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홍콩은 3분기까지는 좀 조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딥시크 이후로 AI 얘기가 진짜 쏙 들어갔는데 네. 뭐 움직임이 없나요? 아까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나 이제 민관이 같이 해서 하는 이런 어떤 경쟁력, AI 응용 분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에 이제 잘할 수 있는 건 피지컬 AI 쪽이겠죠.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일 텐데 이 과정이 어차피 투자가 굉장히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확인이 또 필요하고 앞서서 중국은 많은 기업들이 박리담회든 굉장히 극강의 어떤 가성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쟁력은 알겠는데 이게 뭐 글로벌리 지금 빅테크들 미국 M7 대비해서는 좀 재미없게 보시는 것 같고 다만 그 내부에서 지금 투자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클을 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 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뭐 텐센트, 알리바바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동향 정도 보시면서 뭐 아시는 샤오미 같은 기업들 좀 이런 쪽에 부각되는 기업들만 좀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4분기에 그러니까 지금 7, 8월 달에 좀 쉬어가는 가운데 홍콩 증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걸 이제 스터디하고 네, 좀 이제 시황 측면에서. 3분기 이후 뭐 4분기를 좀 네. 바라보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홍콩 증시에 대해서를 볼 때 뭐 어떤 산업을 염두를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중국의 초과 유동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네. 홍콩이 궁극적으로는 살아나는 그 과정이라서 저희는 일단 말씀드린 빅테크 관련된 항생테크 관련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지금 하반기 포함해서 내년까지 중국의 소비재들 소비 기업들 좀 보시면 되는데요. 소비 기업이 좀 모호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뭐 팜마트라든지 신소비 기업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중국의 뭐 이런 샤오미 같은 가전과 복합적인 기업들, 또 중국의 이런 화장품 기업들 이런 쪽에 소비재들 좀 스터디를 좀 하시고 장기적으로 혹시 중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이제 이런 기술주들도 조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재, 장기적으로는 빅테크.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중국이랑 홍콩 증시에 꽤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이제 국장이 워낙 맞습니다. 뭐 좋다 네. 보니까 국장으로 그럼요. 돌아오는데 네. 또 우리가 뭐 무조건 다 국장 100%, 뭐 미장 100%를 하지는 않으실 네. 테니 네. 이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네. 있어서는 이
두 번째 라운드, 그러니까 하반기 말미를 위해서 우리가 홍콩 쪽도 계속 스터디를 해둬야 네. 된다는 관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중국에 대한 재평가 구간이라고 내년까지 네. 저희는 보고요.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드렸던 실망을 뭐 갑자기 만회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민영 기업들이고 빅테크나 소비재 기업들은 조금 어느 정도 해외 투자에서의 포지션을 조금 일부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시작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있을 때 대비 중국이 조금 관심 지금 없던 타이밍에 중국에서 잘하는 생태계 쪽의 기업들, 앞으로 AI나 이런 쪽 끌고 갈 기업들을 다시 조금씩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내는 자료들이나 저희 텔레그램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방송이고요. 상대적인 매력도에 있어서 네. 이제 사실 미국이 되게 많이 꺾일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중국은 작년 올해 초만 해도 또 기세등등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또 조용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연말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좀 이게 달라지는 분위기가 좀 있을까요? 연말까지는 중국 내에서 뭐 갑자기 마진이 좋아지거나 아주 매력적인 생태계들이 막 어떤 이익으로서 확인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내년에 중국이 뭐 부동산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캐펙스 사이클 같은 것들이 아직 내려가는 중이라서 네. 중국의 이렇게 특정 기업들이나 배당주 이런 것들은 올해도 좋았지만 국적으로 중국이 화랑이라고 아마 투자자들이 체감을 하시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경기 베팅을 하거나 중국의 내수 베팅을 세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만 중국의 특정 엣지 있는 산업들의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이 커서 거기서 오는 어떤 큰 수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아직까지 좀 매니아들이 중국 기업을 그나마 좀 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긴 한데요. 보편적인 강세장이 좀 오려면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것 같고, 다만 강세장이 왔을 때 중국은 항상 꼭지였던 경험과 악몽을 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조금 소강 상태일 때 좀 에너지를 받는 기간을 기다리면서 미리. 중국 종목들이나 지수들 좀 심심해 보이는 것들을 조금씩 담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다만 7, 8월에는 조정 압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네, 8월까지 조금 별로 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시겠지만 중국 본토하고 홍콩이 좀 흔들릴 때 네. 오히려 반대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만큼 내부 사이클이 몇 가지가 큰 바닥을 좀 앞두고 있다는 얘기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팀장님이 또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 네. 주셔서 중국 얘기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주마다 달라지는 시그널과 또 소음을 네. 예, 구분을 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저는 부동산 얘기를 오늘 많이 못해가지고 네. 지금 중국 부동산 좀 부양을 하려는 그 중국의 정부의 의지가 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네, 변화가 없나요? 저랑 굉장히 비슷하게 뭐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뭐 중국 운용사나 이쪽 어떤 중국의 대도시에 네네. 사는 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10억짜리 집이 한 6억 5천에서 7억까지 빠진 상태거든요. 많이 빠졌네요. 네,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30% 정도 빠졌죠. 그게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죠. 21년 10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10억짜리 집이 6억 5천 정도 된 거고요. 이분은 이제 북경에 살고 있는데 네. 요새 어때요라고 물어보니까 임대 수익률이나 렌트가 아직도 빠지고 있어서 사실 지금 자기가 굳이 우리 이제 중국 전세가 없으니까요. 굳이 이거를 월세로 그냥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여전히 많아서 매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5에서 10% 하락한다는 의견까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바닥 확인 징후 정도만 대도시에 있고 크게 보면 아직까지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네. 쪽은 크게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계 포트폴리오도 한국과 비슷한데 부동산 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다 보니까 돈을 안 쓰네요. 그냥 꼭 갖고 있는 그런 실수가 가운데 없는 있다. 거죠. 이제 가계부채가 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인데 이제 네. 심리가 안 바뀌니까 이제 그 부분에 주식을 활용하고 있다 정도가 내년까지의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두원 부장님께서 가장 또 좋아하시는 중국 궁금하면 항상 찾아요. 김경환 팀장님께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중국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영상 클립 나중에 올려두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환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안내 하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 단어의 뜻은 모르는데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뭔가 스타트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관심이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가 열렸는데 투자 없이, 이게 가장 방점이네요. 투자 없이 1,000억 매출, 2년간 22배 성장, 이런 성과를 만든 진짜 창업가 10명을 만날 수 있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인업 들으시면 일단 놀라실 텐데요. 광고 많이 나오죠. 아정당, 그리고 리튼, 이것도 요새 G드래곤이 광고하는 그 AI죠. 리멤버, 티오더, 캐시워크, 이런 기업들의 대한민국 최강의 창업가 네트워크에 지금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멤버십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딱 이제 제 얼굴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다 남성분이시네요. 틈새 공략. 예, 저는 이제 네. 뭘로 사업하죠? 근데 사업할 아이디어가 아직 없어가지고 사업할 그럴 때는 아이디어? 이제 네. 요거 함께 하시면은 그 아이디어도 함께 고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강 라인업. 네,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고 내일도 우리 김도원 부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